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려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지난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에게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선고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사건은 지난해 이제 7월 21일 오후에 발생을 했었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지나가는 2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 행위를 해서 결국 한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됐고 나머지 3명도 이제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워낙에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이다. 그리고 재범 우려가 있다.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모방 범죄가 촉발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네.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법원도 본 것이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재판부는 어쨌든 지금 범행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심신미약을 사유로 이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조선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선고 결과를 보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던 사건입니다. 네.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사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심리검사라고 할 수 있죠. 종합심리검사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극심하다라는 게 이제 검찰 측 의견이었고요. 네. 이 피고인 측인 이 조선 측에서는 피해 망상에 의해서 공격을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감경해달라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심신미약은 인정을 했고요. 다만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감형 요소로는 삼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지수로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진심으로 이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고요. 일단 검찰이 반성문에 자신의 감형을 도와달라고 피고인이 이제 진술한 부분들도 이제 지적을 했고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일단 살인의 고의는 인정이 되지만 심신미약의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앞선 재판을 조금 보면은 최근에 등산로 살인 사건 최윤종 같은 경우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생명을 경시해서 이제 살인하는 경우에는요, 양형 기준이 이제 무기징역 이상이긴 합니다. 사형이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우리 조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을 선택해도 되지만 종전의 관례상 양형 실무상 다수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 이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네. 그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유엔이나 세계적인 입법의 추세상 사형이 폐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형보다는 4에서 영리 경구에서 위험성을 줄이는 형식으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거고요. 사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중한형이기 때문에 사형은 선택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책임 정도에 비추어서 사형을 선고할 만한 정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생명을 해친 사건도 아니고 네. 더군다나 일부 피해망상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안을 사형까지는 다스리진 않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1심 판단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 과연 항소를 제기할지도 궁금한데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이 항소하는 실익보단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 항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피고인 측에서도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검찰에서도 항소해서 다시 한번 양형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런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감형될 여지는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거나 합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일부 감형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피해 법익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공포스럽게 했던 사안이고 이 때문에 모방범죄까지 다수 발생한 사안인 만큼 감형받기는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의 1심 선고 결과 내용인데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2020년 이제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검찰이 여권 인사와 관련해서 이 고발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제 고발장 메시지라든가 어떤 개인 정보를 담은 정보들을 이제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제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일단은 이 관련해서 뭐 민주당의 이제 최가국 의원이라든가 유시민 이사장이라든가 황희석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다수의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정보를 이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관련된 적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었고 특히 선거에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혐의로 이 공직선거법상 어떤 이렇게 선거 개입 의무 이런 위반을 이유로 이제 기소된 사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선고가 됐고 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일부 무죄, 일부 유죄입니다. 일부 무죄라는 것은 공선법, 선거법은 무죄로 나왔고요.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를 했고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는데 일부는 이제 유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선고 배경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손 검사라고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었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이 이제 주된 요지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관련해서 이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경우는 손 검사가 보낸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선거법이 무죄로 난 것은 이렇게 고발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보를 누설하긴 했지만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고발 행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선거 행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여겨져서 이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고 네. 특히 유죄의 근거가 된 것은 이 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 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거를 전달하는 데 개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특히 검찰에서 이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동기도 있었고 실제 그런 행위도 있었고 그런 지위에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공무상 비밀 누설은 유죄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당장의 법적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건을 중대하게 봤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이다. 검사는 높은 강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검사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실형이 나오면 법적 구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상 도망갈 염려가 없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도 또 다른 이제 양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공수처에서 기소한 첫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때문에 관심이 좀 모아졌었는데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 선고 결과 이제 1년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 이제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네. 공소유지권을 검찰만 가지고 독점하다 보니까 폐해가 나와서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검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수사해서 기소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였는데 네. 이 사건에서 공수처가 기소해서 검사에게 유죄 판단이 나온 최초의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만큼 공수처에서는 엄벌을 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준성 검사의 행위 자체가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검찰총장 비호를 위해서 이렇게 범행을 이르렀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구형량에 비해선 선고형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 1심 선고가 끝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양쪽에서 또 다른 법리 공방이라든가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휘부도 지금 공백 상태이고 네. 또 조직의 어떤 인력에 비해서는 기소하거나 수사하는 사건 내용 자체가 좀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소유지를 해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무죄가 유죄로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기각 사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사안은 이렇습니다. 현직 야구 감독이 이제 프로 야구 감독으로서 개인 비리로는 첫 영장 실질 심사까지 이루어진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한 후원 업체부터 이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감독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대, 그리고 장 전 단장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당사자들은 이 내용들을 좀 다퉜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대가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의 변론이 있었던 상황이고 적용된 제명은 배임수재죄입니다. 배임수재라는 것은 업무상 어떤 임무를 위배해서 이제 부정한 어떤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이제 배임수재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로는 네. 우선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도망갈 염려가 적다라고 봤는데 충분한 양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사회적 신분상 도망가진 않을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이제 고려했다라고 하고요. 나아가서는 부정 청탁에 대한 대가 관계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즉 이것은 조금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법원 단가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수 있다라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요. 앞으로 기소 이후에 이 배임수재 전부가 이제 유죄로 판단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쪽에서는 후원사였던 커피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22년 8월경에 구단과 이 커피 관련 업체가 후원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니폼에 이제 어떤 광고를 붙이는 견장 광고라고 하는데 옷에 이렇게 로고 같은 걸 붙이는 광고 행위를 하는 대가로 이런 청탁을 받아서 돈을 수수한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네. 이 우리 법원에서는 배임수재죄와 관련해서 배임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나와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금품을 수수를 받은 것을 이제 배임수재라고 하는데 이때는 부정한 청탁뿐만 아니라 그 대가 관계, 대가로 받았는지 여부까지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후원 계약을 통해서 받은 돈이지만 이게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없었다라는 이 피의자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 일부 연결고리를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입증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재판부가 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광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이런 후원업체에 관련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세요. 이런 청탁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은 게 이거랑 대가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 그거를 더 밝히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이 금품 수수 시기에 광고 후원의 실태, 그러니까 다른 업체의 실태나 다른 관행들은 어떠했느냐, 그리고 이 광고 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가
관계 아니라 후원 내용으로 견장 광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가 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봐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